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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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넵.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후원이랑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안 하나요, 오늘?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가입한 안내입니다. 얼마 전에 가입하셨어요? 네. 요새 행복 아주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러니까. 차도 보험 가입한 구입하시고. 게 시원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이제 지출이 생기는 그런. 무슨 보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비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벌거숭이의 보험이다. 완전 보험 설계사분들한테는 아주 그게 표적. 그 보험학개론 때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게 그래서- 언제야 벌써? 한참 전이죠. 그래서 여태 가입을 미루다가 최근에 또 설계사님 한번 컨택해서 모르는 분에게 연락을 해서 또 재밌게 상담받고 시원하게 가입했습니다. 네. 무슨 보험인지 물어봐 주세요. 실손보험이라면서요? 무슨 보험이에요? 네, 실비를 우선 했고 음. 실비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어린이 보험에 가입했어요. 오. 어린이 보험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 29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만 29세신가 봐요. 네. 아,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올해 생일이 안 지나서 만 29세거든요, 아직. 그래서 올해까지만 딱 가입이 가능했던 보험인데 혹시 제 또래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실손보험 이런 건 갑자기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었는데 빨리 드는 게 좋아요. 이게 실비? 보험회사도 이제 돈을 벌어야 돼서 네. 이게 추이를 보고 많이 발병하는 거 혹은 뭐 내원할 때 기본 차감하는 금액 이런 게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냥 앤서입니다. 저는 지구가 멸망하게 될 길을 쓰는 쫄기입니다. 네. 자, 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76회 소수의 와나331님께서 1,000원, 85회 원자의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3,000원, 86회 식량 안보의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1,000원, 그리고 87회 커피 중독 시대의 을지마사님, 시드락 포에버님, 황당보도님께서 5,000원, 1,000원, 1,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지익선 2021 설날 특집의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1,0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4회, 5회 두 개 다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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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또 후원을 해주셨고 저희 정기 후원으로 에나닉님께서 계속 후원을 해주셔서 매번 감사하고요. 저희 공식 후원 계좌로 녹티스님께서 어우, 와우. 한 번 더 넣어주신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난 옛날 건가 다시 올라왔나 했어. 녹티스님께서 예전에 한 10만 원을 후원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1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리액션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춤이라도 어디- 한번 추시죠. 물론 그것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글을 올린다거나 어디 이제 박제될 수 있도록 이 고마운 마음이 텍스트화 해보는 방안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 녹음하는데 정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어볼게요. 저는 되게 간단한 그 댓글인데 와나331님께서 소수 에피소드에 1,000원을 후원하시면서 재밌어요 이렇게 네 글자를 남겨주셨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네. 저 이거 최고의 리액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 재밌어요. 그렇죠.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죠. 그럼요. 재밌는 에피소드. 예. 소수편 재밌게 들으셨으면 원자편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드락 포에버님이 원자 댓글에 꿈 많고 온갖 공상을 하던 학생 때에는 전혀 관심 없는 내용들이 왜 나이 먹고 알만한 건 다 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걸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패널분들이 원래부터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넘치셨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 때는 좀 떠먹여주는 지식이 많다 보니까 먹기 싫은 것도 먹어가면서 급하게 소화하느라 좀 바빴다면 지금은 좀 바쁜 와중에도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는다 이런 느낌이어서 지지익선을 하면서도 호기심을 잘 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을지마사님의 댓글 읽어볼 텐데요. 을지마사님이 87회 커피 중독 시대에 회장님 납시였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회장님. 그게 바로 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려고 아, 댓글을 그런 건가? 읽어봤는데 회장님이 안내님을 뜻하는 것인지요. 을지마사님한테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네요. 따로 물어보세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안내님 좋아하시는 분이겠죠. 네.
오디오 클립에서 뉴스브리핑 5회 미얀마 쿠데타 편에 송하나님이 똘기님은 국제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실 때 가장 좋은 발표를 하시는 것 같고 김범래님은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으시지만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배우고 싶다라고 극찬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었거든요. 그 전에. 아 제가 그 생각했었는데 좀 딴 얘기인데 음. 어쨌든 뉴스 브리핑은 저랑 똘기님만 하잖아요. 그쵸. 중간에 안내 욕을 하면 과연 이 사람이 업로드 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그 들어보라고 미리 올리거든요. 네. 그쵸. 과연 그걸 들어보고 이거 왜 들어가 있어라고 할까 좀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갑자기 궁금증이 풀렸네. 아니 장난이고요. 저 근데 다 들어요. 근데 끝까지 안 듣고 한 중간까지 항상 듣습니다. 그럼 후반 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이걸.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당당했길래 이런 댓글이 달리지 하고 들어봤는데 당당하긴 하더라고요. 오. 완전 초반에요. 죄송한데 어딘지 모른다고. 그 나라가. 아, 범래님의 그 질문 태도. 네네네. 미얀마 위치를 잘 모른다 그랬었죠. 죄송한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뚜기님이 또 웃음기 하나 없이 대답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실 녹음실 문을 박차고 나가려다가 겸상도 내가 못하겠다. 이딴 네. 사람과 녹음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녹음은 맞춰야지. 아이, 프로네. 그러니까. 프로 다 됐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당당해지는 태도는 사실 지지익선을 하면서 얻게 된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초반에 생각해보면 범래님이 되게 콧대만 높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다는 게 정말 깡그리 모르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 어디서 들은 것 맞아, 같은데 맞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초반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아닌데요, 전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좀 약간 의견을 피드백? 피력하다가 나중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약간 그런 회차가 꽤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공대생 분들이 이렇게 지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범래님 보면 알 수 있어. 프라이드가 강해서 그 아마 직업병이겠죠. 회사에서 이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밀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좀 아는 척 했는데 요즘 속 시원하게 모른다. 커피 뭐죠? 그거에서도 플레이버가 향이었냐 이러면서 제 맛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그때도 문 박차고 나갈 뻔했고 간신히 참았는데 그랬군요. 다른 얘기하죠. 뚜기가 진짜 많이 네. 컸다. 그러니까. 뉴스 브리핑하면서 좀 선을 넘네요. 그러네. 나 진짜 많이 컸다. 이런 얘기도 할 줄 알고. 네, 좀 있으면 집합한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번에 준비한 주제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설날 추석 이렇게 한 번씩 랭킹 쇼를 하잖아요. 각자 네. 발제한 에피소드가 얼마나 인기를 얻고 있는지. 예스. 그래서 제가 저번 기간 동안에는 조금 마이너한 걸 하지 않았나. 소수, 막 원작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추석까지는 대놓고 재밌어 보이는 걸 좀 해야겠다. 어그로를 대놓고 끌겠다.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 마냥. 뭐죠, 뭐 그런 것처럼 재밌는 걸 좀 추석 때까지 좀 하고 싶은 걸 좀 접어두고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첫 번째로 준비한 게 부동산입니다. 오. 와. 진짜. 야, 너무 메이저 이거 중에 내가 메이저 어떻게 아닌가요? 이기냐?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떻게 이기냐? 그래서 아직 그 썸네일이 안 나오긴 했지만 불타는 글씨로 부동산 불패 신화 이렇게 딱 받고 싶어요. 이거 마치 그 뉴스 컨텐츠들 마냥 유튜브에 올라와 그쵸. 있는.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 불패 신화 딱 해서 이렇게 불에 타고 있는. 레터링에다가. 오. 부담되는데? 그렇죠. 썸네일을 앤서니 만드시기 때문에. 실례지만 그 범례님 베스트 에피소드들이 뭐죠? 조회수 최다 에피소드들?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도 높지 않나요, 좀? 근데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그 통계를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엔 하루하루 보시더니 요즘 마음이 많이 뜨셨네. 요즘은 제 거 아닌 네. 사람들 것만 봐요. 아. 내 거보다 더 낫구나. 무섭다. 컴퓨터 학개론도 잘 나갔었고. 그렇죠. 베스트셀링이 뭐였는지 되짚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링을 좀 더 뽑아보고자 음. 첫 번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 심지어 불패 신화. 근데 중요한 건 신화라는 점 오늘 이제 에피소드를 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불패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불패라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상향한다. 생각한다. 무조건 우상향. 우상향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 등락이 있긴 하지만 우상향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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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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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청취자분들 중엔 아니오도 있을 거예요. 전 없을걸요? 아니오인 분들, 예인 분들이 섞여 있을 줄 알았는데 없을걸요. 없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집이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물, 정상적인 토지. 그러니까 우상향한다는 거잖아요. 언젠가 한 번씩 떨어진 적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이건 저도 이해. 알겠습니다. 아니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은 예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에피소드 두 분 다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뭐야? 결국에 의미 없는 앙케이트인가요? 아니요. 이게 중요합니다. 뒤로 갈수록. 그래요? 본인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유튜브 목록 보면 요즘 반 이상이 부동산 주식 얘기고 그리고 또 정부 현안이랑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좀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오피니언이나 저의 의견이 전체 에피소드의 톤 앤 매너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한국경제연구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코노믹 리뷰, KBS 다큐멘터리,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및 오피니언을 총망라해서 준비를 했고요. 에피소드는 크게 이게 제목이랑 좀 다른데요. 부동산 실패 사례 2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2가지 부동산의 불패 신화가 박살난 지점을 얘기할 건데 뭐 아시겠죠? 2가지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일본? 일본이 일본 하나고. 버블. 해외에서 네, 미국. 일본이. 그쵸. 미국. 일본이랑 미국. 그래서 오늘 일본의 부동산 실패 사례와 미국의 부동산 실패 사례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좀 유명한 얘기라서 이미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범례님 한번 다뤄주시지 않았어요? 자본주의의 덫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그렇게 막 깊게 파진 않았었죠.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 얘기하겠다더니 갑자기 왜 부동산 실패 사례를 2가지나 얘기를 하냐. 우리가 실패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할 거고요. 또 알면 알수록 좋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알면 알수록 좋은 것 중에 단연 으뜸은 경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의 역사 속에서 좀 배울 점이 많다는 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부동산 우상향합니까? 불패합니까? 물어봤고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속으로 이제 예 아니오를 내리셨을 텐데 그거 플러스 지금 부동산 매우 뜨겁습니다. 네. 뭐 지금 정부 아니더라도 뭐 이전 정부부터 뜨거웠고 그래서 막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요. 막 뭐 몇 달이 뭐 한 번씩 막 쏟아지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들마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이렇게 하면 집값 잡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생각이 있으실 텐데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면 정부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부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지만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필요고 할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네 맞아. 땀을 흘리시는데? 욕을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없지 않을까요? 요즘 부동산 너무 핫해서 옆에 있는 집 있는 직원은 나랑 똑같은 월급인데 막 자산 가치가 몇 억씩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을 많이 접하시니까 뉴스에서도 떠들고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할 건데 수요, 뭐 공급, 투기, 투자, 물가, 금리 등등 오늘 다 나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떠날 국가는 시기상 먼저인 일본입니다. 자, 일본의 이야기의 시작은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왜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항상 이게 있어요. 호황기. 경제가 잘 나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일본은 아주 잘 나갔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기를 누려요. 뭐 값싸고 질 좋은 이른바 재팬 테크놀로지의 시대입니다. 어디서 뭐 물건 샀는데 이거 일본제야. 이러면 일제. 미국이나 서양에서 알아주던 때예요. 그리고 싸고 얼마나 잘 나갔냐면 뭐 지금 대한민국은 잽도 안 돼요. 세계 100대 기업 뽑으면 53개가 일본 기업. 53개요? 네. 반 이상이? 반 이상이. 구라 아니야? 찾아보세요. 외화가 일본으로 들어오는 달러, 뭐 유로화, 뭐 파운드화 어쩌고 막 흘러 넘치던 시절이에요. 찍어내면 팔리던 시절이죠. 그래서 급격한 유동성이 증가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뭐 현금같이 바로바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재화들이고요. 이때 그 일본을 비유하는 말 중에 제 뇌리에 꽂힌 비유는 그거입니다. 명예 백인. 일본이 명예 백인으로 인정받아서
그 백인들 사이에 꼈던 시절. 탈아시아라고 했던 그치, 것 그치. 같아요. 본인들은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물 자산은 그대로예요. 실물 자산이라는 게 뭐 부동산 이런 거죠.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가만 보니까 이 가격에 팔 필요가 없는 거죠. 좀 더 불러도 사람들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살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가치는 다 그대로인데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동산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우선 이거에 앞서서 한 1985년쯤에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야 일본 너 좀 자제 오바 그만 싸고 이거 엔화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만해 해가지고 일본이 조금 후퇴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 좀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시면 39회 국가부도의 날을 들어보시면 좋고요. 이건 벌써 제가 3번째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궁금하시면은 39회 국가부도의 날 들어보시고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이제 엔화의 가치가 좀 절상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고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업이 좀 힘들어지고 막 사람들이 갑자기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카드가 금리 인하예요.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이자죠, 이자. 네. 대출 이자를 할인해 주는 거죠. 정부 주도하에. 그러니까 정책 금리를 내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어떻게 되죠? 시중에 다시 유동성이 많아지죠. 실제로 당연하죠.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예전에 10만 원 내라 했는데 이젠 1만 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죠, 막 그렇죠. 빌리는 거지. 그렇지. 이자 부담이 없어지니까 돈이 막 다시 유동자금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게 부동산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이게 어느 정도로 금리를 낮췄냐면 1985년 말에 5% 정도였어요. 뭐 안느님 예시를 빌리자면 100만 원 빌리면 5만 한 원. 5만 원 정도 이자였는데 이거를 2년 만에 2.5%까지 내쳐요. 그럼 이게 뭐 100만 원이니까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뭐 1000억이다. 뭐 100억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 1985년부터 1990년 5년이죠. 5년. 5년 만에 주택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왔죠. 돈 벌기가 힘들어요. 이자를 좀 많이 받아야 대출 이자를 좀 받아야 은행들이 으쌰으쌰 살아가는데 국가에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낮추긴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주기 시작해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입니다. 은행은 저금리를 앞세워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한테 몇 %까지 대출을 해줬을까요? 주택 가격이 100%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 대출을 해줬을까요? 70%? 70% 앤서님.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줬을 것 같은데. 120. 안느님 120. 얹혀줘요? 95%. 95% 똘기님. 네. 정답은 안느님입니다. 120? 뭐야? 120%를 줘요. 맞췄어요? 120. 120%딱 맞췄어요. 야 진짜 개소름 돋아 나. 가구 사는 돈도 좀 주는 건가? 뭐 복비 주는 거죠, 뭐. 와 나 천재 같아. 근데 이게 사실 되는구나.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줄수록 이자가 많아지니까 많이 주는 겁니다. 아니 뭐 어차피 뭐 못 갚는다고 하면 뭐 주택 담보로 하는 거니까 가져오면 되니까 120% 쏴줍니다. 10억짜리 집 사고 싶어요. 12억을 줍니다. 사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일본 토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는데 이때 뭐 주택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상업용지를 중심으로 급등을 해요. 빌딩,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 그중에 좀 빌딩이 많이 올랐는데 똑같은 기간입니다. 1985년부터 5년 동안 상업용지는 341% 상승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3배 그 정도고 정말 주거만을 위한 용지, 주거용지는 17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동안 상승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 동일 기간 5년 동안 일본에서 토지 거래로 인한 자본 이득이 1,452조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 당시 1년 일본 국내 총생산의 2배. 와. 미친 거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미친 거죠. 그래서 같은 기간 기업이 사들인 토지 규모가 6조 7천억엔. 그래서 거품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84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막 한 8배 와. 넘게 기업들이 토지를 뭐 사고 팔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버블이 낍니다. 많이 들어본 거죠. 버블, 네. 버블 경제, 버블이 꼈다, 거품이다. 여기서 말하는 버블이란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실물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한 후 툭 터져버리는 거. 아, 그 터진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근데 비교군이 경제 성장 속도예요. 아.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실물 경제의 자산 가격 상승이 더 빠른 현상. 그냥 빠르기만 하면 다 버블이에요? 아니면 음. 몇 배 이상 뭐 이런 것도 없고? 빠르기만 하면 버블인데 버블이 음. 심해지면 이제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뭐 연 10% 성장을 한다. 말도 안 돼요. 생각해보니까. 뭐 10% 성장을 한다. 근데 부동산도 10%씩 오른다. 이러면 버블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근데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2배가 뛰었다? 이건 이상한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버블의 피크 최고점 1991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버블이 피크를 찍고 아느님 말씀처럼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담인데요. 1985년에서 한 1990년, 그러니까 일본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일본의 젊은 사람들, 젊은 일본인들을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1987년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건데요. 재밌습니다. 1번, 이 사람들은 일보다는 생활, 워크보단 라이프를 중요시하게 여긴다. 두 번째, 독신 및 비혼주의자가 많다. 세 번째,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그렇게 많더라. Z 세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같다고.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우리랑 지금 저희 또래랑도 비슷하겠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어리면 좀 더 찔릴 거예요. 개똑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여러분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인생의 결정일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래서 1991년 버블이 피크를 찍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우리나라 일본 플라자 합의하고 어쩌고 힘든데 이게 잘 나가지 않는데 너무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니까 칼을 빼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막 이러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다? 금리. 다시 한번 금리를 만져요. 정부 주도에서 금리를 다시 올립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 걷어들이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년이 조금 더 된 기간 동안 금리를 3.5% 올려요. 6%까지 올려요. 6%까지. 그러니까 아까 2.5%였잖아요. 네. 3.5 플러스해서 6%. 그 이전보다도 높게 올린 거예요. 뭐 급했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부채가 있던 기업, 뭐 부채가 있던 사업가, 혹은 실수요자, 국민들 이게 빚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했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 대출을 진짜로 막겠다 해서 부동산 대출 자제해라 라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탁금융, 신용금고에 다 명령을 해요. 주택을 위해서 하는 대출을 그만해라. 그래서 대출기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일본에서 부동산 관련 융자 총량 규제라고 발표를 합니다. 모든 연구기관에서 일본 부동산 가격의 급락 원인의 1등 공신으로 봅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부채로 세워진 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채가 막히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 보고서들이 있는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인 일본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의 교훈과 시사점에 따르면 3가지 정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 너무 늦었다. 뭐 이거 정책 나오면 항상 나오는 비판점 중에 하나인데 너무 늦었다는 거죠. 85년부터 버블이 생겨서 91년도에 피크를 쳤는데 총량 규제를 한 건 89년 5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규제의 강도가 너무 강했다. 이게 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그 부채로 쌓아진 부동산 성을 내려오게 했어야 되는데 대출을 팍 막아버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말 그대로 버블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뭐 시중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지방은행 다 주택 대출 그만해 규제할 거야. 라고 했더니 제2금융권, 제3금융권에서 받는 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거긴 더 높을 거 아니야. 거긴 금리가 더 높죠. 그러니까 이제 막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89년부터 90년까지 막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일본도 깜짝 놀랐는지 92년쯤에 완화해요. 금리를 금리도 2년 완화하고 뒤에. 총량 규제도 완화하면서 야 이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센데? 싶어가지고 완화를 하는데 이미 1년, 2년 만에 일본 경제가 부서진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 85년부터 버블이 꼈으면 못해도 한 87년, 88년쯤에는 좀 대출 규제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금리.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 과도한 금리 인상 혹은 대출 규제. 두 번째, 공급 과잉입니다.
이거 부동산에서 공급 과잉이다. 그럼 좀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내 집은 없는데 뭐가 공급 과잉이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자, 1980년부터 1995년까지 15년 정도죠. 일본이 잘 나갈 때 시작을 했던 거예요. 15년 동안 연간 160만 호를 공급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대한민국 1기 신도시 있죠. 분당, 네. 뭐 일산, 중동, 편촌, 뭐 3본 이게 30만 호였어요. 총? 네. 근데 일본이 연간 160만 호를 15년 동안 찍어내요. 그럴 땅이 있나? 뭐 땅은 있죠. 뭐 대한민국도 땅은 있죠. 예. 그리고 참고로 좀 더 비교를 하면 미국이 30년 동안 한 연간 15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해요. 근데 두 나라 인구수가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그러게. 그거만 비교해도 일본이 공급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업도 호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 그 당시 이렇게 호황기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버블이 꺼지잖아요. 90년쯤 되면서 꺾이는데 아까 95년까지 160만 원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버블이 꺾였는데도 건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이러니하게 버블이 꺼지면 토지 가격이 싸지겠죠.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싸게 토지를 사서 또 건물을 짓는 거예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엄청 많이 지은 거군요. 그쵸, 그쵸. 근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리 때문에 대출이 막혔는데 공급은 늘어나니까 부동산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헐값이네. 완전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됩니다. 2000년 기준으로 상업용지는 마이너스 80%. 이게 뭐 1000만 원 넣고 주식에서 80% 잃었습니다. 이런 800만 원이지만 주택은 억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마이너스 80%면 진짜 잠을 못 잘 거예요. 못 자지. 주택용지도 마이너스 60%. 내가 용지? 5억 네? 용지? 네, 주택용지. 그러니까 땅. 용지가 뭐야? 아, 땅. 그러니까 내가 10억 주고 집을 샀으면 4억이 된 거예요. 대출이 한 8억인데. 뭐 이런 식인 거죠.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1990년 중후반부터 금리를 다시 내려서 그 유명한 일본의 제로금리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뭐 양적 완화 같은 이제 금융 정책을 한 건데 15년이 지속된 제로금리에도 부동산이 예전만큼 살아나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금리를 내려주면 이거 대출 땡기기 쉬운데? 이러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쏠려야 정상인데 금리가 싼데도 왜 이렇게 부동산이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 이미 너무 많이 공급돼서. 뭐 그것도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근데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 국민들은 부동산을 구매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날 너무 되어서? 네. 근데 세대가 이제 한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부동산은 우상향합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했잖아요. 네. 오랜 시간 지켜봤더니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 음. 일본은 어느 때까지 올랐냐면 에도 시대부터 에도면 언제죠? 1600년대부터 조선시대. 에도 시대부터 1991년까지는 부동산이 내린 적이 없어요. 네. 장기적으로. 근데 근 5년, 10년 만에 마이너스 80%로 팍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고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회복도 안 되고 다 잘리고 다 빚더미에 올라앉고 그래서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이 오랜 믿음이 깨졌다.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깔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주택을 가지고 싶어 했지? 갑자기 막 잠에서 깬 것처럼. 개오고. 그쵸. 잠깐만, 내가 왜 그걸 갖고 싶어 했지? 이러면서 애니메이션 엔딩처럼 갑자기.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령화가 너무 심해서 일본은 그것도 저성장도 심하고 주택 가격은 안 오를 거야 라는 인식이 더 팽배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삭 주저앉아서 충격도 컸는데 미래를 보니 일본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이고 그리고 국가 성장률도 뭐 미비하고 이 뭐 주택 가격이 안 오르겠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2016년 일본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가계의 거주주택 소유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 선호 비중은 1996년에 88.1%에서 2016년 79.3%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OECD 주요 실질 주택 가격은 2000년 대비 그러니까 주요국 실질 주택 가격은 20%에서 3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본은 19.1%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OECD 국가라고 하면 다 뭐 잘 나가고 뭐 돈도 좀 있고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이 20% 30% 상승할 동안 일본은 19.1%가 하락합니다. 저는 근데 일본도 도쿄는 엄청 부동산 가격이 되게 높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차이가 엄청 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겠죠? 도쿄도 1991년으로 회복하지 못했어요. 아 진짜? 네. 물론 회복한 빌딩도 있을 수는 있겠죠. 1991년이면 한창 피크 칠 때. 한창 피크 칠 때.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있는데요. 도쿄의 도시재생 사업, 시적절하게 도쿄를 얘기해 주셨는데 1960년대 일본 잘 나갈 때입니다. 일본 잘 나갈 때 이게 산업화되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 있는 거예요. 도쿄 이런 중심지, 오사카 이런 동심지에 너무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 주변의 외곽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혹은 뭐 그 더 넓게 신도시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공급책을 낸 거죠. 대한민국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 200만 원 공급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공급책을 내는데요. 그래서 막 49개의 신도시가 생겨요. 대한민국보다 좀 스케일이 크죠. 생겼는데 2000년 이후로 도시 재생 사업을 주력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반대인 거예요. 도쿄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외곽에다 도시를 지어서 사람을 좀 빼자라고 해서 열심히 지어놓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도쿄를 재개발하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뭐 낮은 맨션 같은 거 다 무너뜨리고 한 30층짜리로 아파트로 다 교체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좀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수도권 수요를 대도시가 싹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러겠지. 아까 만들어 놓은 신도시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도권이 붕괴됩니다. 인프라가 출중하지 못한 수도권 도시들은 더 빨리 몰락하고요. 빈집과 노령화가 가속화돼요. 그래서 일본의 빈집 문제 이런 게 이제 막 많이 나오는데 그게 대부분 이런 데예요. 이런 데 중에서도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게 배드타운. 배드타운이라는 건 주거용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통 도시라고 하면 그 안에 주거지도 있어야겠지만 뭐 회사도 있어야 되고요. 뭐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잘 깔려 있어야 되고 뭔가 자생이 돼야 돼요. 거기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뭔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선 그냥 아파트만 때려 박는 거야. 출근은 도쿄로 하십시오. 약간 잠만 거기서 자는 그런 거구나. 거죠.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도 있습니다. 배드타운형 신도시. 어디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민감하잖아요. 쉬쉬할 거예요 이게 아니면 거기 집을 가지고 계신 청취자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률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찾아보세요. 대한민국 배드타운. 우리 집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뭐 두 번째 공급 과잉, 뭐 세 번째 뭐 주거를 사고 싶다는 인식 자체가 떨어진 거, 네 번째 도시 자체, 대도시의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게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좀 나열해 볼까요? 부동산 총량 규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양도세 증액, 토지거래 제한, 감시구역제도, 그리고 보유세 강화, 특별토지 보유세 대상 확대. 이거 어디서 다 많이 보던 정책들이죠? 그러게요. 한 번만 다시. 부동산 총량 규제, 그러니까 대출 규제, 응. 양도세 증액, 응. 토지거래 제한, 응. 감시구역제도, 응. 그리고 뭐 보유세 강화, 뭐 특별토지는 보유세 대상도 확대. 다 어디서 보던 내가 그저께 정책들이죠. 뉴스에서 봤는데. 어디서 다 보던 거예요. 예. 이걸 이제 한 번에 다 시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일본은 뭐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빈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상송회의에서 발표한 소멸 가능성 도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전국 1799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2040년에 없어진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비슷한 통계 대한민국도 나오고 있죠. 네. 그래요? 네네. 뭐 어느 지역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딘데?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본 경제기획청에서는 1993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의 생성과 붕괴 과정을 보면 거품에는 경제적 장점은 없고 결점뿐이다. 거품이 한번 발생하면 자산 분배를 불평등화해 자원 배분을 왜곡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에서 배운 교훈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망했을까요? 사실 망하진 않았어요. 지금 망하지는 않아요. 옆에 있잖아요. 네, 옆 망하지 나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회복을 했냐면 2010년쯤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주택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세대도 바뀌었을 정도죠. 30년이면 30년, 20년. 그래서 꾸준히 집값이 상승해서 현재 버블 전성기 기준 한 절반 정도를 회복한 상태. 얼마 안 회복했네? 그러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됐네요. 안 됐지. 생각해봐 여러분. 비트코인 물린 게 3년 전인데 벌써 회복됐잖아. 부동산 가격은 사실 유동성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유동성이 적으니까. 근데 근데 사실 10억에 산 집 20년 후에 5억 됐습니다. 이러면 같지 이거 물가 상승이랑 화폐 가치 하락도 다 따져봤을 때 이거는 완전 손해죠. 완전 손해죠.
이렇게 예. 찰떡같이 존버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믿거든요. 이번 비트코인 사태로 되게 느꼈어요. 네, 일본은 아니네 거기는. 존버가 아직 존버 중입니다. 어떡해. 그래서 저도 일본어 시험에서 그 문항으로 하나 봤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 게 더 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맞아요. 가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맞아요. 걸 봤어요. 그 혹시 일본 예를 들면 서울이랑 비교하면 도쿄 정도?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집값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범례님? 서울보단 지금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르겠네. 원래 서울보단 도쿄가 네. 확실히 비쌌거든요. 평균 9억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쿄가? 근데 대한민국 네. 서울 평균 10억이잖아. 근데 서울도 비슷비슷해진 거죠. 중위 가 가격으로 따졌을 때. 뭐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아직 그림자에서 존버 아직 중이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음. 자,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건 꼴 좋다가 아니고요. 금리, 공급 과잉, 뭐 구매 욕구가 없다, 뭐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약간 부동산과 토지 혹은 뭐 주택 그 자체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고 하면 미국은 파생 상품이 만들어낸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동산 버블 경제 뭐 붕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국은 금융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말 그대로 금융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산 상승기가 있죠. 아까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잘 나가려면 갑자기 돈이 많아져야 돼요. 미국은 IT 버블 붕괴, 이거 닷컴 버블이라고도 하죠. 혹은 9.11 테러 등과 함께 2000년 초반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카드를 꺼낸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 어느 정부랑 똑같습니다.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혹은 정책 의도대로 국민들은 자산을 증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막 퍼센테이지가 찍혀요. 그리고 이렇게 자산이 많아지면 뭘 갖고 싶죠? 집을 집을 갖고 싶죠. 네. 그래서 모기지라는 게 한참 유행을 하는데 뭐 유행을 했다기보다는 뭐예요? 말씀드릴게요. 유행을 했다기보다는 불타올랐는데 모기지가 대한민국 말로 바꾸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담보. 네. 아니, 주담대. 주담대랑 같은 거고요. 주택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을 빚으로 구매하는 방식.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자산이 증식되고 부동산의 대출로 사기 시작하면 거품이 낍니다. 어떻게 거품이 꼈냐면 여기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똑같습니다. 금리 내려.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 9.11 테러도 있고 닷컴 버블 붕괴돼서 막 투자자들 다 거리로 내앉았고 힘드니까 은행들아 금리 좀 내려줘 하면서 정책 금리를 내립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대출액을 늘려줘야 되죠. 네. 많이 대출해 라고 하면서 서브프라임들한테 대출을 실행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능력이 없는? 덜한. 네. 뭐 없다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네. 서민보다 더 약간 아래네. 아래예요. 예, 어. 서민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좀 하위 계층이라고 좀 말하면 경제적 하위 계층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대출을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은행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에요. 비우량 고객이 예를 들어서 빚을 져서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았어. 그럼 우린 주택을 팔면 되니까 뭐 딱히 손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계층은 미국 전체 GDP에서 한 3%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해요. 그분들의 총생산은.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뭐 빌려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자는 내려갔고 돈벌이는 안 되니까. 근데 은행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방금 논리대로 설명을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채무자들이 이자와 돈을 갚았어요. 정상적으로. 그럼 수익이 나죠. 네. 못 갚았어. 집을 팔아요. 수익이 납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이러나 저러나 손실이 없는 마법의 상품이 생겨난 거죠. 마법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법의 부채 담보부 파생 상품이 탄생했다. 얼마나 매력적인 상품인가. 이러나 저러나 손실이 없다. 빚을 갚든 말든 그 사람이 뭐 채무 불이행해서 뭐 무슨 신청을 하든 뭘 하든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를 들어서 한 5% 확률로 채무 불이행을 한다. 돈을 못 갚는다. 근데 이런 사람을 100명을 모으면 그 모든 사람이 채무 불이행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죠. 그렇죠.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0으로 수렴해요. 많이 묶으면 묶을수록. 그래서 한 1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마법 같은 상품이냐면요. 당시 신용평가사에서 이 투자 상품, 파생 상품을 보고 트리플 A 신용도를 줍니다. 제일 높은 거죠? 네. 이건 뭐 손실이 날 수가 없어요. 마법의 상품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신용 등급이 더블 A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파생 상품이 트리플 A를 받은 거죠. 근데 마법의 상품일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무슨 결점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점이 없습니다. 주택 담보니까 주택 팔아버리면 되고 뭐 갚으면 이자 받았으니까 상관없고 주택을 못 파는 경우가 생기나? 비슷합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향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 당시 미국 은행들은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 가격이 100%라고 했을 때 몇 %까지 대출을 해줬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이 미국 바보 아닙니다. 일본 저 꼴나는 거 봤거든. 120% 이거 하다가 골로 가는 거 봤거든요. 얼마 줬을까요? 95. 안느님 100, 앤서니 95, 저도 100. 100%. 오. 머리 쓴 거죠. 20% 더 주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버블이 끼는 것 같으니 딱 100%만 주겠다. 10억 집 딱 10억 줄게. 못 갚으면 그 집 우리가 팔 거야. 뭐 괜찮은 상품인 것 같죠. 근데 거품이 붕괴됩니다. 거품 붕괴될 때 첫 순위가 뭐라고요? 똑같지만 금리. 뭐였지? 금리. 정부 금리를 주도. 올린다. 네, 정부 주도의 금리 인상. 자, 당시 미국의 LTV라고 합니다. 그 주택 가격 대비 대출로 메꾸는 비율. LTV가 100% 정도였고요. 돈 한 푼 없이 전액 대출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고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막 급격하게 올리진 않는데 조금 올렸거든요. 조금 살짝 올렸는데 서브프라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사실 그렇게 막 잘 버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넘겨요. 나 못 갚겠다. 집 팔아. 근데 그런 주택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시작이 돼서 부동산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파생 상품이 있다 그랬죠. 네. 이 다른 모기지 파생 상품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생 상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서브프라임이라는 이렇게 상품인데요. 이거 저희가 7% 보장해드려요. 그 사람이 빚을 갚아도 7%, 못 갚아도 7%. 근데 약속한 퍼센테이지를 못 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파생 상품들에 투자한 자금도 어딘가의 투자 상품으로부터 나왔을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나오든. 그래서 주택 구매자가 대출 회사한테 대출을 했었고 그 대출 회사는 파생 상품 발행사로 파생 상품을 발행을 하고 그 파생 상품을 산 투자자 이렇게 지금 막 줄줄이 엮여서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현금이 묶여요.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닐 돈이 없어요. 유동성이 증발됩니다. 이에 가담했던 투자은행이나 주택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막 부채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때 7% 받기로 하고 한 거였는데? 라고 하면서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가 무너지죠? 어느 회사가 무너지죠? 그 유명한 그 회사? 그 유명한 그 회사. 와, 진짜로. 뭐죠, 똘개님? 그 유명한 그 회사. 투자은행,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에 하나. 네. 말해. JP. 아닙니다. 골드만? 아닙니다. 스탠다드. 아닙니다. 안느님 뭐죠? 전 알죠. 그러니까 두 분 다 모르니까 얘기해줘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진짜로. 리먼 브라더스. 내가 말라 했는데. 와, 근데 이거 못 맞힌 거 좀 쪽팔려. 쪽팔린다. 왜? 그럴 수 내가 있지. 편집할 워낙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그쵸. 얘기를 하죠. 까먹었어. 근데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주는 충격 때문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거지. 그 전부터 미국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밖에 그때 산업은행인가 그 은행이 3분의 1인가? 문을 닫았다고 엄청난 통계치를 지난번에 범위님이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집니다. 뭐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은행이었대요. 그 이 얘기 사실 지난번에 해주셨잖아요, 범위님이. 그때도 제가 그 영화 빅쇼트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딱 소개하신 부분이 그 영화에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브프라임의 좀 적나라한 모습이 좀 나오는데 뭐 살짝 설명해 주셨지만 서브프라임이 어느 정도였냐면 죽은 사람들.
이미 아, 죽었어. 맞아.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 없어. 그리고 노숙자. 음. 그리고 자기가 대출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뭐 약간 스트리퍼들. 이런 사람을 담보로 대출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방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줬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메릴 렌치 등등 내노라는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가 깨꼬닥. 대한민국으로 치면 미래에셋대우, 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뭐 KB증권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여담인데요. 아까 비슷한 여담 중에 하나인데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동아줄이 하나 있어요. 리먼이 잡고 있던? 리먼이 잡고 있던. 그 잡고 있는 잡고 있는 기업도 이거 사도 나라. 되나? 이거가 나라. 왕관일까 독사갈까 네. 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어. 대한민국이 리먼 브라더스를 살려줄지 말지 고민했어요. 은행인가? 아니에요. 은행이긴 은행이에요. 한은 아니잖아요. 하는 아니에요. 기업은행? 기업은행이랑 비슷한 이름이에요. 산업은행. 산업은행. 맞아. KDB 산업은행. 2008년 2분기에 리먼 브라더스가 산업은행에 전화를 한 통 합니다. 네. 그 영화에 나오지 않나요? 돈인가? 류준열 나온? 우리나라 돈 아닌가? 그 유아인도 유아인 아, 나왔나? 그게 IMF 저희 국가부도 그때쯤에 그거잖아요. 일어났던 일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2008년. 아니 말고. 그러네요. 어쨌든 2008년 2분기쯤에 리먼 브라더스에서 산업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우리 좀 사줄래? 산업은행 민유성 총재님이 맛있겠는데? 군침. 야, 이거 리먼 브라더스를 이 가격에 산다고? 약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KDB 산업은행은 사실 뭐 국가은행이에요. 네. 국가은행이고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민유성 총재님께서 적극적이었대요. 이거 사야 된다. 얘네 빚 우리가 청산해주더라도 이거 사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약간 인수 의사를 밝혀서 리먼 브라더스 주가가 대한민국에 산대 이래가지고 16%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정부의 반대.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견해와 자금 조달 문제. 그 빚 어떻게 갚을 건데? 뭐 세금 때려박아서 외국해서 살려주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국에서 미안해 우리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해요. 진짜 마지막 동아줄이었구나. 마지막 동아줄이죠. 이게 정없는 이제 외국계는 전화 오기 전에 이미 전화선 뽑아놨고 전화 올까봐 산업은행에 전화를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실패로 사라진 리먼 브라더스는 북미 사업부는 영국의 바클레이즈와 나머지는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분할 매각이 되고요. 리먼 브라더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도 엄청난 손해를 입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산업은행에서 오케이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해서 엄청난 막대한 부를 줬을 수도 있고 같이 침몰했을 수도 있죠. 그게 궁금하다.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는. 됐을지. 근데 이게 이제 채무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큰 사건이어서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말라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불할 돈이. 그래서 이 영향이 어마어마했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매우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20%니까 엄청 큰 거죠. 이 큰 시장의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이 올스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인데요. 세계 3위 은행이었던 HSBC가 마이너스 10조 원, AIG가 마이너스 5조 원, 뭐 캔 파이낸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마이너스 9천억 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그 당시 890. 지금 현재 녹음을 3,000. 하고 있는 2021년 2월이 3천이죠. 네. 890까지 한번 쭉 빠졌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덜 받은 편이었다고 범례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었나요? 무너진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잘 버텼다고 하기엔 이때 망한 분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AIG에 구제금융을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공적 자금을 수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렇게 리먼 브라더스 파산되고 막 미국이 난리 나니까 전 세계가 막 출렁이잖아요. 이때 G20회의가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확대 재편됩니다. 이거 뭐 장관들 20명 모여서 할 게 아니다. 수장들 다 나와. 그런 계기가 되고요. 이건 좀 정치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공화당이 다음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그 당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뭐 일본이랑 비슷한 거죠. 뭐 정책 실패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혜성처럼 민주당에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죠?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페드 의장으로 벤 버냉키가 이 당시에 재임하고 있었는데 그 유명한 헬리콥터 벤을 시작하면서 양적 완화에 돌입합니다. 제로금리, 달러가 공짜
일본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 두 상황을 보면 똑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요. 이거 안 되겠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다 박살나요. 이제 한국을 볼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볼 건데 처음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이거 버블이에요 라고 얘기가 나온 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 빠르네. 2005년 이쯤에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이때 집 산 사람들은 지금 좋아하고 있을 텐데 2005년 8월에 이런 정책 포커스 기사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장기 불황은 오는가. 이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하지만 이후로도 계속 주택은 상승을 했고요. 2020년은 10년 내 최고 상승률. 작년이죠. 네. 최고 상승률. 몇 그래서 퍼? 뭐 최고 상승률까지만 조사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근 10년간 집값은 2배 가까이 올랐다. 10년간 2배가 됐다. 10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한 2010년에 샀으면 2020년에 10억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더 오를까? 이게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 오를까? 지금 사도 될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번의 실패 경험 사례를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랑 일본.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가장 중요한 거. 금리였죠. 내려간다. 네, 금리. 오르든 내리든 금리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2014년쯤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요. 네. 왜냐? 미국이랑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이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중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펼쳐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2014년. 이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경제부총리가 빚 내서 집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라고 해서 기억 안 나. 아는 분들은 전 얼굴도 기억나요. 그 중앙일보 1면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둘이 보면서 셋이 보면서 이거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무슨 정책하는 사람이 빚내서 집 사란 소리를 해라고 했는데 그때 샀어야 됐는데 라는 느낌이긴 하죠. 자, 근데 이게 똑같습니다. 어쨌든 금리 내리면서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자금이 좀 많이 풀리면 국가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014년, 2015년과 비슷한 저금리 기조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까지 판박입니다. 금리 내렸고 몇 년 지나니까 주택가격이 싹 오릅니다. 똑같죠? 지금 일본, 미국 뭐 가릴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처음에 가장 빨리 꺼내든 카드가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LTV를 아까 뭐 미국이 100%, 일본이 120%. 120%. 지금 한국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70% 정도 되지 않아요? 80. 40. 앤서님 알고 계시네요. 다시. 이게 투기과열지구, 뭐 조정지구 이렇게 감시구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일본이랑 똑같아요. 감시구역을 설정하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40%. 엄청 낮은 거예요. 이거는. 서울의 그 핫한 지역들?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괜찮은데 싶으면 다 투기과열지구. 네. 경기도도? 경기도는 거의 다고요. 경기도 바깥까지도 몇 개는 지정돼 있는 왜 걸로 우리 알고 집은 있어요. 지정이 안 되지? 조정지역이실 겁니다. 네. 조정지역일 거예요. 조정지역은 60%인가? 뭐 정책이라는 게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전 세계 어디를 비교해봐도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게. 말로만 들어도 낮은데?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4억만 대출이 나오고 6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니까.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있을걸요? 근데도 집값이 오르는 게 신기한 거죠. 다들 돈이 많아. 그래서 대출 규제는 굉장히 민감한 카드예요. 이거 일본 생각을 해보면 야 대출 너무 심한데 탁 끊어버리면 서울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팔고 싶은 사람은 있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LTV를 선제적으로 규제하는 게 옳았는가? 이건 또 미래의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을 약간 교훈 삼아서 좀 정책을 이렇게 바꿔서 취했듯이 한국도 비슷한 일본과 미국을 참고하면서 이거 대출부터 좀 쪼여야겠다. LTV를 40%까지 쪼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공급이에요. 공급. 일본 입장에서 보면 공급이 너무 많으면 무너집니다. 근데 공급 증가했다고 해서 부동산이 박살나는 게 아니고요. 박살나는 부동산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짜잔 새 집입니다 이러면 그냥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 같은 건데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것만 뭐 정책적인 얘기라 좀 민감하긴 하지만 3기 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 경제 자유구역, 택지 개발 사업 등등등등 그리고 요즘 들어서 핫하게 나오는 게 서울 재개발. 아까 올라가 볼까요? 도쿄 도시 재생 사업.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공급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정말로 서울에
몇십만 호가 들어오면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정책과 별개로 개개인마다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심리예요.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릅니다. 그게 증권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투자라는 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실적이랑 상관없이 오릅니다. 가치랑 상관없이. 자, 그래서 부동산 상승론자들이 있고요. 하락론자들이 있고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하나는 하락론자일 거고요. 하나는 상승론자일 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논거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하락론 먼저 볼까요? 상승론 먼저 볼까요? 하락론? 하락론? 원하는 게 하락이니까. 자, 부동산 하락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강한 규제는 자산시장을 붕괴시킬 힘이 있다. 이거 일본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 지금 부동산 규제는 굉장히 촘촘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어느 수준이냐면 대출 담당 은행원도 규제를 모를 정도로 너무 자주 빨리 바뀌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일본이랑 똑같다. 무너질 거다. 전 세계 출산율 꼴찌다. 0. 몇몇 명이죠. 이거 56회 대한민국 멸망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 그리고 도심 집중 현상,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이미 주방 중소도시 다 박살났다. 지금 서울이랑 경기도 혹은 뭐 대구나 부산 이런 대도시만 난리지 중소도시 다 박살났고 신규 공급 부지로 선정된 애들 다 공급되기 시작하면 사망 선고 내려간다. 공급이 풀리면 사망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용 한국감정원 시장분석연구부 부장님 의견에 따르면 A 신도시의 경우 30대에서 40대가 도시를 형성하면서 신규 유입이 되었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이들 자녀층이 20대가 되었을 때 이들은 서울로 갈 것이다. 결국 신규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젊은 층은 떠나고 노년층이 남으며 비신도시처럼 자족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다면 2기, 3기 신도시의 도시 공동화 현상은 대다수 신도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럴싸하죠. 네. 네. 여기까지가 하락론이에요. 상승론 얘기를 들어볼까요? 코로나19를 통한 부양책, 경기 부양책 그냥 막 뽑아내고 있습니다. 돈을. 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게 다 유동성 확대거든요. 그리고 저금리죠. 말도 안 되는 저금리죠. 지금도. 시중에 돈이 남아 돈다는 거예요. 뭐 요즘 주식 불타오르는 것도 뭐 비트코인이 불타오르는 것도 시중에 돈이 남아 돌기 때문이다. 부동산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구가 줄어든다고? 멍청이들. 인구가 아니야. 가구 수를 봐야지.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1인 가구, 2인 가구, 뭐 3인 가구, 요즘 3인 가구 볼 일 없죠. 그렇죠. 1, 2인 가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가구 수가 늘어날 거다. 하락론자의 바보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젊은 층의 서울 및 수도권 선호 현상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그 말은 즉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도넛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데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가 서울이 막 발전해요. 집값도 오르고 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집값이 오르고 어쩌고 하니까 비싸지고 그리고 또 사람이 몰리면 공해, 소음, 시끄럽고 살기도 좀 빡빡한 것 같고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빠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넛 현상이 아니고요. 쫙 빠지면 약간 도넛처럼 가운데 서울이 남고 이제 외곽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도시만 뭐 공공기관, 뭐 회사, 상업기관 이런 것만 남아요. 당연하겠죠. 사람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좀 심해지면 출퇴근길이 엄청 혼잡해지고요. 교통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도넛 중심부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온다. 이게 도넛화 현상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서울 살고 싶거든요. 옛날에는 외곽에 사는 게 좋았어요. 약간 좀 조용하고 공원도 있고 막 살기 좋잖아요. 막 천도 흐르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조깅도 하고. 근데 요즘 서울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도 그냥 한 10분 컷 하고 싶고 뭐 20분 컷, 30분 컷 하고 싶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한테는 큰 고민이었으나
역시나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한낱 인간이었나 봐요. 음. 자, 그리고 부동산이 필패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이 꺾이려면 첫 번째가 기준금리 인상. 계속 얘기하죠.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과도한 빚으로 구매하는 주택을 경계하는 약간 정책 기조. 두 번째가 공급 확대. 근데 이제 공급 확대는 아까 그 상승론자들도 얘기했지만 주택 가격은 인구 구조와 같은 수요 요인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실적과 같은 공급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퀄 출산율이 내려간다고 집값이 내려간다? 그거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김동길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주택보증리스크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한 가지 또 있죠. 그 공급량 중에 서울을 재개발한다. 이거 진짜 민감한 얘기예요. 수도권에 집 가지신 분들은 그럼 안 되지. 너네 서울에 살지 말라고 만들어준 게 신도시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서울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권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방은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방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서울로 뭐 대학을 가고 어쩌고 저쩌고 가서 안 오는 거죠. 서울에 눌러 앉는 거죠. 서울에 공급이 많아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래서 아마 지방은 더 민감할 거고, 세 번째가 좀 아이러니하게 대출 규제 완화예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산대요. 신기하죠. 이게 패닉 바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막차 아니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출을 과도하게 영끌이라고 하죠. 내가 끌을 수 있는 한도 최대로 끌어서 집을 사는 행위인데, 이런 패닉 바잉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조바심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TV를 한 달 후부터 뭐 40%로 낮추겠습니다. 이러면 60%에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택을 패닉 바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서 뭐 급할 거 없어. 니네 원하면 대출 언제든 해줄 거니까 지금 집 살 필요 없어. 기다려도 돼. 라는 시그널이 있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3개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과도한 빚으로 주택을 못 사게 하겠다. 그리고 공급 확대. 이건 민감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공급을 확대해야 될까?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해야 될까?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러니하게도 대출 규제 완화. 너네 지금 대출 안 받아도 돼. 라는 시그널을 20, 30대한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주택이 상승한다고 느끼셨을지, 앞으로 주택이 하락한다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 얘기한 내용들만 조금 이해하셨다면, 금리, 뭐 공급, 투자 심리, 혹은 뭐 대출 규제 이런 걸 아셨다면 앞으로 한국 부동산에 대한 경제 혹은 재테크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흥미로울 잘 거예요. 들리겠죠.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이런 정보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근데 대부분 집을 안 가지신 분들이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이런 정보를 접할 길이 없죠.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만 이해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련 얘기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제를 배운 사람보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배웠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이제 많이 취득을 하실 거예요. 부동산. 뉴스 같은 좀 정제된 정보일 수도 있고, 옆자리 사람이 야 거기 사. 거기 조만간 재개발 될 거야. 뭐 리모델링 될 거야. 이런 얘기 이렇게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실 텐데, 저는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개인의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정부는 시그널을 주는데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본인의 역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제목을 달고 들으셨겠지만 결국 부동산 필패 신화 두 가지를 공유해 드린 점 약간 거짓말처럼 됐는데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궁금한 게 오히려 많아졌는데 갑자기 끝난 느낌이라. 질문하셔도 돼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을 좀 브리핑 해주실 수 있나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뭐 정책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거라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뭐 대출 규제하고 있고요. 뭐 대출 규제는 좀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주택담보대출 규제하니까 사람들이 신용대출 받고 막 이러거든요. 아까 일본이랑 똑같아요. 시중은행 하지 마! 이러니까 막 2금융, 3금융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막 신용대출 받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신용대출도 금지. 막 은행들이 작년 말에 막
엄청 안 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양도세나 뭐 보유세 강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감시구역제도 지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 이런 거 똑같이 하고 있고 일본의 정책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나 숫자의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고 지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좀 핫한 게 분양에 대한 정책, 신규 분양이나 재개발에 대한 정책들, 뭐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몇 년 전부터 살던 사람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든지, 혹은 뭐 분양을 할 때 이게 주택 가격이 오르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 당연한 거죠. 아까 일본 건설업체들도 토지 내려가는데 이러면서 매입해서 건물 짓잖아요.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던 거지. 지하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건설업도 지금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 같은데 어디서 4억에 지었던 걸 어디서 8억에 지어요. 그 분양가를 이제 막 평당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 제한도 뭐 85m 제곱해서 뭐 주택 뭐 기본 평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는 뭐 점수제로 하고 그 이상은 뭐 뺑뺑이라고 하죠. 무작위 추첨을 한다든지 이거 뭐 계속 바뀌어요. 지금 얘기한 거 에피소드 나갈 때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정말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쏟아지는 정책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렇죠. 예. 뭐 85m 제곱 뭐 얘기했지만 그 이하는 가점제로 해. 그 이상은 추첨제로 해. 괜찮지? 이 정도면 페어하지 않아? 85m 제곱 이상이라는 건 진짜 큰 집이에요. 이거 20대들이 뭐 30대들이 돈 모아서 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몇 평 정도 돼요? 30평 후반. 중후반? 중반 되려나? 근데 되게 비싸죠. 30평대 진입하면 집값이 확 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못 사겠는데요? 근데 가점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 가족이 많은 약간 장년층한테 유리한 정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30대, 20대들이 야씨 이거 진짜 마지막 아니야? 이러면서 패닉바잉을 막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도 있는데 정책이 옳다 그르다는 미래의 평가가 내려질 거예요. 일본도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했겠지. 정책 딱 하니까 집값이 진짜 떨어지네. 야 박수치고 막 엄지척했겠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미국도 절대 망하지 않는 파생상품. 다들 엄지척 트리플 A 했지만 이제 역사의 평가에서는 잘못된 평가를 받았듯이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회차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 그 정책을 보고 이 정책이 나왔으니 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그런 힘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럼 범례님은 근데 방금 말미에 잠깐 코멘트 하시기를 아직 더 오를 것 같다. 그 근거가 뭐예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건 코로나19입니다. 시중 통화량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기사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주식 예수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아직 사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계좌에 들어만 있는 돈. 그러니까 장전한 총알들 70조가 넘는데요. 많은 거예요? 역대 최고라고 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많으니까 기사가 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고 회사에 잘리신 분도 있을 거고 가게를 접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통화의 흐름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경제 팟캐스트 같은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똘기님이랑 뉴스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네. 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얼마 없기 때문에 해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매일 확인합니다. 금리랑 매일 확인한다기보다는 좀 귀 기울여서 듣고 있죠.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거나 경기 부양책을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라는 혹시나 시그널이 온다거나 혹은 코로나19가 백신이랑 치료제를 통해서 해결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진짜 저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백신이 상용화되면서 그러니까 좀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그럼 더더욱 인플레이션이 박차를 가해지고 더더욱 통화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렇게 투자 부양책으로 저금리 기조 유지해서 돌아다니는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힘들기 때문에 지갑 속에. 그렇죠. 지갑 속에 있다고 해야 될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해야 될지 일단 안 돌고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 뭐 제 판단은 아니고 이게 예전으로 돌아왔다. 뭐 그러니까 보복 소비 이런 느낌으로. 보복 소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확 터질 거다. 그때가 더 오를 그러니까 그때가 가서야 부동산이 피크를 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금리도 그때쯤 되면 코로나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혹은 미국이 먼저 해결돼서 거기서 금리를 올리려고 한다.
그럼 대한민국은 더 빨리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출이 있긴 한데 변동금리라서 한 2몇 %거든요. 요즘 대출 받으면 저는 한 5%까지 봅니다. 그래서 저는 5%로 계산을 하고 지금 1년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게 5%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대출이면 가는 거고 3%만 돼도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내려놔야죠.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제가 옳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경제 팟캐스트 해본 적도 없고요. 경제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기준이 있으면 저처럼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틀렸어도 이제 제 탓이죠.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대출 땡겼는데 네. 금리가 10% 같다. 그럼 뭐 제 탓이죠. 하지만 이제 이 팟캐스트 회차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도 한국이 일본과 미국을 봤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요즘 그 장 보시는 분들은 물가 엄청 오르고 있다는 걸 조금은 느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느끼는 게 요즘 그런 얘기 나와요. 금융교육해야 된다. 네네. 주식해야 된다.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런닝맨에서는 회차 자체가 주식 얘기던데 놀이로서 이렇게 주식을 소비하고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 기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발표 날짜네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날짜. 기준금리는 주기적으로 발표하니까요.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올릴 것 같아요. 올릴 것 같아요. 아니야, 지금 전문가의 99%가 채권 전문가 99%가 동결일 것이다. 베팅 해보시겠어요? 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뭘 거시겠어요? 내기할까요? 일단 걸어야지 뭐.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내기를 한다고. 내기 걸어봐야지. 저는 오를 거라고 느끼는 이유가 이거 너무 계속 경제 얘기만 하는데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경제 네. 에피소드잖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중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한민국은 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근데 그게 내일 오를 것이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범래님 전문가 상위 1%. 내일 오를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법률님이 맞으면 진짜 채권 전문가들 다 그러니까 명함 내려놔야 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지지익선 검색어 그런 거 터지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장난 아니게 되는 거예요. 김범래 경제 에피소드만 해주세요. 여기가 그 핫하다던. 저는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보는데 내일? 내일 당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든 어쩌든 주택은 오를 거예요. 예, 법률님 저 주식 팔아요 말아요? 왜 나한테 물어봐요? 빨리 대답해. 저는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근데 약간 늦게 사신 거 아니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 샀습니다. 금리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에피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의 기본이라 그래서 와 거의 뭐 투자 전문가들도 못하는 발제일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그 달걀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나중에 할 거니까 뭐 편집하셔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항상 옳다는 게 아니고 거시경제 사이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빨리 해주세요. 네. 다음 게 이거 아닌데 급해요 저. 그리고 비트코인 샀다면서요. 그럼요. 최근에 엄청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전 몇 달 전에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왠지 패널분들이 이렇게 핫한 걸 보니 청취자분들도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공부해보시면은 저도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정부 멍청이들 주택 가격 잡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뭐 반대로 뭐 경제성장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공부할수록 작아지는 느낌 아세요? 알죠. 알죠. 와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만약 정책 결정자면 난 결정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서 전 오히려 경제 공부를 할수록 야수의 심장이 돼야 되는데 경제 공부를 할수록 뭔가 펭귄 심장이 되는 것 같은 펭귄을 비하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표현하던데 공포심이 많은 사람들. 오케이 드디어 마무리하나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받은 건 컴퓨터 학계로 처음인 것 같은데 제 전공 분야도 아닌데 바닥을 닦고 있네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